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적합한 연사인지 전혀 사실 모르겠고요. 저는 문학 선생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우연히 좀 하게 된 것 같고요. 25분 정도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한국 정치 또 오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정치는 과연 이게 정상인지, 그 두 가지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거대 위기의 시대라고 썼잖아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떤가요? 엄청난 위기가 지금 겹쳐 있고요. 예. 어찌 보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별이 위험하고요. 이 지구별이 아마 이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이 22세기를 못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최후의 인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유럽에선 상식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이 그동안에 해소됐다기보다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22세기는 거의 안 올 것이 확실해지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나온 가장 주목받은 베스트셀러가 제목이 Befreiung vom Überfluss란 책입니다. 예, 풍요로부터의 해방이에요. 풍요로부터의 해방. 인간이 풍요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살아남고, 그 능력이 없으면 아마 인류 전체가 몰락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풍요로부터 해방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찌 보면 빈곤으로부터의 해방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풍요로부터의 해방일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를 완전히 포기하진 않더라도 상당 정도 자제하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 상대로 강연을 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른들을 믿지 마세요. 특히 한국의 어른들은 절대 믿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이 안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나이 든 세대를 적당히 빨아서 새로 쓸 수 없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들은 빨리지도 않아요. 완전히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 30대, 40대가 지금 나이 든 5, 60대 이들을 대체하지 않는 한 미래는 전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 대통령 선거했죠? 독일에선 그 직전에 총선했습니다. 독일 총선에서 가장 긴급하게 논의됐던 그런 의제가 뭐였을까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각 언론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47%가 생태 기후변화 문제를 가지고 다퉜답니다. 전체 선거의 약 50%가 기후 생태변화 문제를 가지고 다뤘다는 것이고요.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미래 세대라는 말이었답니다. 미래 세대.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말이 미래 생명이었다고 합니다. 미래 생명. 아직 지구상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미래 생명에 대해서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독일에서는 녹색당이 굉장한 약진을 한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연정을 통해서 녹색당이 집권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의 경우는 지난번 선거에서 이런 건 아예 논의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의제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아까 우리 박진도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개발, 발전, 성장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세계적 흐름과 너무나 뒤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에 역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녹색당이 집권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사적 사건이에요. 기존의 물질 문명을 완전히 생태 문명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녹색당입니다. 그런 당이 사실상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당이 되는 적이 많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녹색당의 주장은 뭐예요? 더 이상 이런 발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류의 발전은 지구 종말로의 발전이다. 더 이상 이런 류의 성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인류를 완전히 파산시키는 그런 성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당이 단독 집권 일보 직전까지 지금 가 있다는 게 유럽의 상황이고요. 단독 집권까지는 아니지만 제1당으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독일에서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죠. 그래서 첫 번째가 생태적 파국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제정치적 파국이죠. 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전쟁 위험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 있고요. 지금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한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사실은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남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불감증, 이게 전 가장 위험한, 북한의 핵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야말로 특히 우리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가장 잘못된 유산을 남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성세대가 동북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시스템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전쟁 위험이 눈앞에 와 있고요. 자세한 말씀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파국이죠. 대한민국은 사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이런 사회는 없어요. 거의 모든 지표들이 이것은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OECD 안에서 하는 소위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거의 모든 지표에서 꼴찌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 이게 society가 아니다. society without the social,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회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더 소셜이라는 가치가 아예 없는 사회, 함께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정말 끔찍한 곳이고요. 오히려 소셜이란 말은 낙인이 되고 불온시 됩니다. 그 말을 쓰길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한테 어이구 소셜하다 그러면 내가 좀 이상한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튼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는 사실은 사회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 개인주의자들이 마지못해 모여있는 정글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좀 혹독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사실은 제 처한테 굉장히 야단을 맞았어요. 자꾸 그 정글이라는 얘기 좀 하지 마라. 정글에 대한 모독이다. 정글만 해도 최소한의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다. 사자가 사냥하는 거 한번 봐라. 딱 먹을 만한 먹잇감을 사냥하지 작은 동물들은 안 건드린다. 그리고 딱 먹을 만큼만 먹고 더 이상 먹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동물이 와서 먹고 맨 마지막에는 까치가 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간다. 그런다. 한국 사회를 한번 봐라. 그야말로 먹을 수 있는 건 모든 걸 처먹고 배가 터져도 처먹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예요.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그런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성취를 이룬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정도의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 없습니다. 2019년에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에 관한 그러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하는 게 스웨덴, 소위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죠. 가장 권위 있는 민주주의 연구소입니다. 2019년에 여기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평가했나요? 예, 전 세계에서 12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나라, 중요한 강대국들, 선진 강대국들 중에서는 한국이 1등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11개 국가는 여러분들 아마 금방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나라겠어요? 아까 핀란드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 아시죠? 인구 500만 전후한 그러한 나라들이 여러 개 있고요. 5천만이 넘는 큰 나라 중에서 한국이 1등이에요. 2019년 당시에 보면. 그래서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고요. 우리 한국인들이 그동안 독재를 겪으면서 이룩한 어마어마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0, 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30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고요. 50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이 넘으니까 비교적 큰 나라죠. 그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다. 이것은 상당히 부유한 나라죠. 그런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5천만이 넘는 큰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 7개밖에 안 됩니다. 어딘가요? 미국, 일본, 또 어디겠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2013년에 3만 불이 넘어서 들어왔고요. 우리가 7번째로 2019년에 이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선 의외로 이 30, 50 클럽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해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9년에 우리가 이 30, 50 클럽에 들어갔을 때 제 가까운 독일 친구가 오스나브리크 대학의 사회학자인데요. 규에르기 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연락을 취해왔어요. 독일 신문에서 봤다. 한국이 7번째로 올해 30, 50 클럽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 축하한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나라는 다른 6개 나라와 달라. 그게 뭔 줄 아니? 그러더라고요.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나머지 6개 나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예. 나머지 6개 나라는 모두 제국주의의 과거를 가진 나라들이야. 너희 나라만 유일하게 제국주의의 과거가 없는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지배하지 않은 그러한 나라도 당당하게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야.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기웨르기 셀이라고. 동북아 쪽도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저는 사실 그 말을 듣고 좀 놀라서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이죠. 한 번도 제국주의적 과거가 없는 나라로서 유일하게 오늘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이 정도의 성취를 가진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장면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나라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밖에서 볼 때 그런 훌륭한 성취를 이루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예, 제가 최근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교육 문제인데요. 교육에 있어서는 이건 뭐 세계 최악의 교육입니다. 르몽드지가 한국 교육을 취재하고 와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할까요?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보고 야, 르몽드가 대단하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결론을 내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통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그런 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학생들처럼 이렇게 불행한 아이들은 없고요. 그걸 제가 구구절절 지금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네. 한국 아이들만이 아니죠. 아동기의 아이들이 아동 우울증에 시달리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살하는데 자살률이, 자살 원인이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계속 자살이고요. 이런 나라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어떤 그런 그 유튜브까지 올라왔나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I traveled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이런 것들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미국의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건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경쟁의 압박과 불안, 이것 때문에 한국인들이 이런 불행 상태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이 사람 표현을 그대로 들면 absolutely cruel educational system, 이런 표현을 써요. absolutely cruel, 아주 절대적으로 잔혹한 그런 교육제도, 이게 한국인들을 이렇게 불행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두 가지 아주 이상한 현상을 동시에 목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아시아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한 민주주의와 그야말로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 정도가 심하고요.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에 속하고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나라고요. 예. 지금 소위 산업재해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 지난 23년 동안 계속 1위입니다. 2등한 게 딱 3번이에요. 그거 빼고는 계속 1위예요. 2000년에서 2020년, 20년 사이에 4만 8천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은 나라입니다. 1년에 2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터에 나가서 죽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에 속하는 그러한 나라고요. 독일 노동자들이 1년에 1300시간 일할 때 한국 노동자들은 1900에서 2200시간 일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차별받는 나라, 지금 OECD 국가 전체에서 여성 차별이 19년째 1위입니다. 19년째. 예. 유리천장 지수라는 지표가 나온 게 9년 됐는데요. 그 9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어요. 가장 차별받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이를 안 낳는 거 다 알고 있죠? 예,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제가 저희 대학원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다. 너무 참혹한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런 참혹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는 저는 불가사의한 사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룩한 위대한 측면들, 이러한 아시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와 또 경이로운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사회적 유토피아를 성취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조건, 민주주의, 물적 조건, 경제 성장을 다 가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사회적 디스토피아로 전락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정치입니다. 정치. 이 정치가 한국의 불행의 아주 근원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요. 몇 분 남았습니까? 몇 분? 5분 남았어요. 네, 5분 내로 정리할게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 정치 지형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끔찍한 불평등과
노동자에 대한 아주 가혹한 그러한 지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치학자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하면 90% 이상이 미국이라고 할 거예요. 보수 양당제를 하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보수 정당 아니에요.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보수주의 정책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미국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이런 나라는 아마 지구상에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미국은 보수 양당제라면 한국은 수구 보수 과두지배 체제예요.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제가 비유를 하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예, 더 이상 왼쪽으로 못 가요. 더 이상 오른쪽으로 못 가요. 이 끝에 있으니까. 민주당이 한 발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발 정도. 그러니까 이 정당은 민주당 정부를 뭐라고 불러요? 문재인 정부를. 좌파 정부, 좌파 정부 하죠?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이들보다 더 우파는 불가능해요. 이들 눈에는 온 세계가 다 좌파죠. 심지어 문재인 정부도 좌파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여기 서 있고 한 세 발 떨어져서 정의당이 있었고요. 한 세 발 떨어져서 여기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이 서 있어요.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 오면 극좌 정당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정치 지형이라고 제가 그래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정치 지형. 지형 자체가 오른쪽 끝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칼럼에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비극은 좋은 보수가 없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좋은 보수가 됨으로써 이제는 수구를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키고 자기 왼쪽에 합리적 진보가 등장할 공간을 만들어라. 이게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문재인 정부 전혀 그렇게 안 했죠. 자꾸 진보인 척을 하면서 보수 자리를 비우니까 퇴장하던 수구들이 다시 기어 올라와서 지금 정권까지 잡았어요.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합리적 진보의 공간을 좁혀놨어요. 완전히 잘못된 정치 지형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사회는 한 20년 퇴행한 정치 지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누구를 뽑아도 지금 한국 정치가 변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완전히 왜곡된 극단적으로 우경화되어 있는 정치 지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치의식이 너무나 퇴행적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식은 대체로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 약 50년 이상 지체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를 6.8 이전 사회라고 부릅니다. 지금 오늘날 현대사회, 특히 선진국들은 다 6.8 혁명의 세례를 받은 사회들입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6.8 혁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혁명을 경험하지 못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6.8 혁명이 뭔지 모릅니다. 우선 왜냐하면 박정희 시기에 박정희 소장이 대통령으로 있던 그 시기에 6.8 혁명이 터졌고 이것을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6.8 혁명의 세례를 받지 않은 유일한 예외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6.8 혁명 이전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것이 엄청난 정치의식의 퇴행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야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거의 끝났죠. 마지막으로 정치 지형, 마지막 세 번째는 정치 제도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정치 제도는 선거 제도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의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예요. 결국은 가장 이상적인 대의라는 건 뭐겠어요? 모집단인 국민의 비율이 그대로 의회에 반영되는 이러한 제도겠죠? 한국은 이게 완전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 50%니까 사실은 북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남성 여성이 50대 50입니다. 한국은 지금 현 의회가
해방 이후 가장 많은 여성 의원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겨우 19.4%입니다. 그 이전엔 더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예고요. 성별 대의가 전혀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 대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는 요 지난번 선거까지 39살, 40이 되기 전에 39살까지가 의회의 42%를 차지했습니다. 42%. 요 지난번 한국 의회에선 0.6%, 2명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2명. 39살 이하가. 그러니까 여성도 너무나 적게 들어가 있고 젊은 세대가 너무나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능 대표성이 완전히 왜곡돼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법률가들이 너무나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이 앉아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의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의회는 법률가들이 들어가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대의기관이고요. 법률가들은 뭐예요? 다 보좌관이죠. 보좌관. 야, 이게 필요하니까 너 이거 법으로 만들어. 그러면 걔들은 그거 하는 것이지 법률가들이 지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회는 없어요. 이것도 완전히 국민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직능 대표성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거제도 또 이런 직능 대표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한국은 대의제도가 완전히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또 긴 얘기지만 핀란드식으로 완전 비례대표제로 간다면 대의가 상당 정도 확보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여의도에 반영될 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한국 정치가 대의를 거스르는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정치 지형의 정치 보수성,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정치 의식이 퇴행적이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정치 제도가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불행의 정치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